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이정률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공인중개사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니터를 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미 그 입문 강의는 한번 했고요. 입문 강의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용어 설명이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잡아 드렸고, 지금 기초 강의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 이제 우리가 민법이라는 아주 방대한 과목을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기초 강의와 그리고 기본 강의 총 두 번에 걸쳐서는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 왜 교재를 가지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봐야 될 책들이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얼만큼 숙달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데 민법은 양이 방대하다. 그리고 일단 1차 시험에서는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과목을 잘 정리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민법이 워낙 어렵다, 이런 소문은 많이 나 있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만큼 두려움을 가지고 민법을 접하기 시작하는데, 그 생각만큼 그 민법의 점수가 잘 안 오르고, 그리고 또 민법이 이제 잘 외워지지 않는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법학, 특히나 민법은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법이 민법이기 때문에 이 법리 하나하나, 그리고 용어 하나하나가 실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쓰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학문적으로 쓰이는 것과 좀 개념이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상식적으로 살아가면 되지만, 공부를 할 때는 뭔가 분절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이 좀 덜 돼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할 때 이거는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준비의 차원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딱 선택해서 이 교재의 중요한 부분에 줄을 치고, 그리고 또 내가 반복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었을 때에도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민법을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 총칙이 있습니다, 그죠?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법.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습니다. 채권법. 이 채권법 뒤편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법도 이렇게 채권과 같이 놓고 보면 크게 보면은 세 파트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민법은 총 세 파트다. 그래서 크게 따지고 보면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지만 실제로 문제에 출제되는 거를 놓고 보면은 요게 한 50% 정도가 돼요. 50에서 한 40%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50에서 한 60% 정도가 시험에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 30 정도 보고, 요걸 30 정도 보면 되는 거죠. 40, 30, 30. 요 정도 분량으로 공부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강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기본 강의에서도 전체에서 한 대략 3분의 1 조금 안 되게 민법 총칙을 다루고, 그 다음에 대략 40%가량을 물권법을 다루고, 그 다음에 대략 나머지 30% 정도를 채권법과 특별법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초 강의에서는 특별법보다는 채권법의 이론 강의에 좀 더 치중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특별법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총 5가지의 개별 법률로 되어 있는데, 이 5가지의 개별 법률들이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것은 꼭 출제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제일 처음에 민법을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이 민법 총칙이 되겠죠. 이 민법 총칙은 그야말로 민법에 가장 교집합되는 것들만 모아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든 법의 가장 토대가 되는 법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관념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권법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등기하고 이거는 좀 익숙한데, 그죠? 또 채권법은 내가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주고 받고 이런 거 좀 익숙해요, 상상하기가.
그런데 민법 총칙은 의사표시, 뭐 법률행위, 법률요건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상상도 잘 안 되고 느낌도 잘 안 와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처음에 맞닥뜨리게 되면 법이 뭐 이렇게 실생활에 좀 어긋나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쓰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법이라는 게 원래 좀 이렇게 좀 관념적이고 좀 추상적인 거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되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 강의를 들어서 내가 이해가 한 번에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 강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듣고 또 문제 풀면서 확인해서 듣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과정을 갖게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민법 총칙에 목차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처음에 피면 목차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게 권리의 변동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벌써 권리의 변동, 뭐 법률행위, 벌써 뜬구름 자는 얘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초반에 막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낯설어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이 단어를 내가 어떻게 습득해야 되는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아주 필수적인 몇몇 개들은 외워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법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민법은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이 뭐 고객이 이렇게 설명할 때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 뭔가 얘기해 줘야 될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어야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암기라는 게 책이 이렇게 많고 뭐 글자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하겠느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필수적인 단어,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라고 하죠. 핵심 단어 위주로 외우시면 돼요. 핵심 단어를 위주로 외우시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되어 있는지 OX만 분명히 가리면 된다. 여러분들이 기초 강의에서는 요 용어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고 그리고 요거는 어디에서 파생되었고 요거는 어떤 뜻으로 돼서 어디까지 연결된다. 요 정도의 흐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공부를 할 때도 단계마다 하나씩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여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를 해가지고 당장 내년부터 업장을 열어가지고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만 앞서선다고 해서 시험에 쉽게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놓고 자 하나씩 해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여러분들은 생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가정주부이거나 뭐 다른 일을 하시거나 뭐 많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창시절처럼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공부 이외의 나머지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행동들은 최대한 줄이시기 바래요. 불필요한 행동들. 불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인간사회에서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1년간 공부하는데 불필요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1년간.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행동들인데 앞으로 1년간은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붙을 때까지만이라도 요 시간만큼은 공부를 제일 우선에 두고 나머지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자면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은 동창회를 가는 게 내 낙이다 이렇다 하더라도 매달 그 동창회에도 나가고 뭐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고 등산에도 다니고 이러면 정신이 산란해져서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쓰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들은 좀 최대한 줄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가정주부 같으면 가정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 키우는 거 요거에만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다 공부에 이렇게 진력하시기 바라고 직장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직장에서는 당연히 직장 일을 열심히 하되 그 퇴근 시간 이후에는 그죠? 뭐 이렇게 술자리도 좀 자제하고 그죠? 어디 여행 가는 것도 당분간 1년간은 좀 자제하고 그래서 내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노력하는 자세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1년이면 정말 알차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하나씩 다 외워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있는 게 권리의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권리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그죠? 권리. 그러면 권리가 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외워두면 되게 좋아요. 외워두면. 이게 뭐냐면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에서 법률상 인정한 힘이에요. 이게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생활상 이익을 누리는데 필요한 법률상 힘이다. 어떤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나한테 부여해 준 힘, 이게 권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누구한테 설명해 준다면, 아, 권리라는 건 말이야, 특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주어진 법률상 힘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핵심 키워드는 이익하고 힘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제가 압축해서 암기를 하자 이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익하고 힘만 외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조금 한자 더 추가한다면 법률이겠죠. 그러니까 길게 용어가 나와 있어도 이 긴 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외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우는데도 좀 편하고, 그리고 또 잊어먹는 것도 좀 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특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한 힘을 권리라고 하는데, 이 권리가 어때요? 변화한다는 거죠. 변동한다는 겁니다. 변동이라는 거는, 그죠? 변할 변자에 움직일 동자예요.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건 먼저 이게 생성이 되고요. 그죠? 생성이 되고 뭔가 변화하겠죠. 변화하다가 소멸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변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걸 배운다는 얘기겠죠. 권리 변동이라는 게 뭐고 형태는 뭐냐? 형태는 아마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는데 이유는 뭘까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 행위라는 게 있어요.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면 아마 법률 행위일 겁니다. 법률 행위. 그러면 법률 행위는 뭐고, 법률 행위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고, 법률 행위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고, 법률 행위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것들에서 배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의사표시라는 게 있는데, 요 법률 행위라는 것과 요 의사표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관계. 왜냐면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만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먼저 이 책에서는 먼저 법률행위라는 아웃라인을 정해주고, 그리고 이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표시라는 걸 별도로 떼내서 뒤에서 한 번 더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건 의사표시라는 걸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하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단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이게 민법 총칙의 전반기가 되고요. 이 뒷부분이 민법 총칙의 후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시작해서 민법 총칙의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총 4회 이렇게 아마 나눠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건 보통은 우리가 법률행위,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스스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하지만 누군가를 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뭐 바빠서 뭐 출장을 가야 되거나 뭐 이래가지고 내 친구를 보낸다거나 내 뭐 배우자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도록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한다. 이게 대리입니다. 대리. 대신 보내서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거죠. 대리. 그래서 대리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대리제도, 대리권, 대리행위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리를 배우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우리 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가 잘 굴러갈 때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당연히 규정하지만, 그렇죠? 뭔가 계약대로 잘 안 됐다.
또는 이 법률행위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이 문제가 발생한 법률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법에서 정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컨대 형법 뭐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형법도 다 뭐예요?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했다. 그럴 때 뭐 어떻게 한다. 이거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 뭐예요? 사람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럴 때 어떤 처벌을 준다. 이런 걸 적어 놓죠. 민법에서도 자, 어떤 행위가 있다. 이것이 잘 굴러가면 요렇다. 요거는 아주 간결하게 써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써 있어요. 잘 굴러가는 건 간단하게 써 있고 자,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예를 나눠서 다양하게 써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쟁 해결의 절차예요. 그죠?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땐 이렇게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땐 이렇게 해결하고를 하는 거를 자세하게 좀 적어놨다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법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 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법이라는 건 뭐 정의의 구현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달리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법이라는 게 자, 정의를 탐구하는 거냐 아니면 분쟁을 해결하는 거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법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또 아니야 정의보다는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요거 있죠. 요 정의를 구현한다. 요거는 형사법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형사법에서는 정의를 구현한다는 말이 조금 더 뭐 가까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형사법이 무조건 정의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분쟁 해결 요거는 민사법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법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법을 만들긴 하지만 이게 정의로운가의 문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의롭다라는 것도 어떤 시대와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의로워, 이건 정의롭지 않아 이런 게 일도양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의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에 전체주의 국가거나 그러면은 정의를 달리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긴 역사에서 놓고 볼 때 인류사적으로 어떤 게 더 옳으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정의관념은 조금씩 변해올 수 있고 그런 정의관념이 보편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나 입법자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 같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자 이미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법이 만들어졌고 이게 이 시대와 사회의 법치관념, 정의관념에 부합하다는 전제 아래서 이거를 해석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법은 이 정의관념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 있다. 분쟁 해결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민법은. 형사법은 정의의 실현이 조금 더 필요한 분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양자는 좀 다르다.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법인데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이거는 좀 부정의한 거 아니냐,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분야가 민사법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잘 이제 지금은 모르셔도 되는데 나중에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분야가 뭐냐면 민법에서 부동산 분야에 보면 우리나라의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질문 중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공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냐, 부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예컨대 자 어떤 사기꾼 도둑이 자 남의 땅이에요. 남의 땅에 이제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 그래서 막 등기도 위조하고 그죠? 매도용 인감도 위조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3자한테 팔아버립니다. 몰래. 그래가지고 돈 받고 내는 날라버렸어요.
그러면 요거를 땅을 산 사람이 있겠죠? 매수인. 그죠? 그리고 요 땅에 진짜 주인이 있을 겁니다. 실제 소유자. 자, 이 둘이 둘 다 억울하잖아요. 나쁜 놈은 지금 사기꾼인데, 야, 요럴 때 누구를 보호하겠느냐? 둘 다 보호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엉뚱한 사기꾼이 내 땅을 팔아먹었을 때, 그 원래 땅 주인이었던 나, 또 이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뭐든지 싹 다 위조해갖고 아무리 열심히 이 사람이 조사를 했어도 이게 사기꾼인지 진짜 주인인지 뭐 헷갈려서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고 산 이 매수인, 요 둘 중에 누구를 보호할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누굴 보호해요? 실제 소유자를 보호합니다. 이 매수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의하다 문제가 아니라 입법 정책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요 하자의 문제, 무효와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무효라는 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법률행위의 무효라는 건 어떤 법률행위의 성립상 하자가 있어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요게 무효고, 취소라는 건 자, 법률행위에 효력이 발생해요. 성립도 했고 효력도 발생했는데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배워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죠. 그 다음에 부관이라는 게 있어요. 부관. 부관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록.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하긴 하는데 특별하게 부록을 보통은 안 붙이게 되죠. 하지만 부록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부록, 어펜딕스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부관이라고 한다.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 총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그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도 있어요. 물권법도 있고 채권법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여러분 그 파트에 오면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 민법 총칙. 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갑시다.